김의겸 전 대변인의 논란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민경욱 대변인이 어제 SNS에 글을 올렸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겨냥해서 했던 조국 수석의 말을 좀 빗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국 수석이 이제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당하고 나서 네. 청와대를 좀 며칠 더 있다가 나왔잖아요. 그걸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렸는데 그 글을 이제 뭐 패러디를 한 거죠. 패러디를 네. 하면서 이제 현재 그 김의겸 대변인이 뭐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당을 아직 비우고 있지 않는 부분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조국 김의겸 씨 반나절도 그 공간이 있으면 안 돼. 고액 숙박비 내더라도 안 돼. 그게 법이야. 오타다 그러면서 박근혜 씨 잘못 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은 네. 결국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 당시에 조국 민정수석이 비판했던 부분들을 이제 패러디해서 얘기한 건데요. 뭐 이제 청와대는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 같아요. 집을 비우고 있는 중이고 네. 또 이제 사표 수리가 되는데 절차상으로 행정적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의 표명을 한 거기 사의 때문에. 표명을 하고 그게 네. 수리되고 그다음에 행정 절차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어쨌든 사의 표명을 하고 아직도 거기 거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약간 이제 국민적 정서로 봐서는 받아들이기 네.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이제 상황적으로 지금 현재 뭐 집도 절도 없어서 갈 데가 없다고 하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뭐 안타까움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의겸 대변인이 그런 모습을 좀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또 청와대나 아니면 여당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좀 잘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뭐 상황이 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같은 것도 아니고 뭐 어쨌거나 집 나가야 되면 집을 구할 시간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예상치 않았던 일이니까. 저걸 근데 과연 네. 예상치 않았을까라는 그런 또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은 뭐 투자를 함에 있어서 보통은 대개는 그렇잖아요.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은 절대 건들지 않고 나머지 여윳돈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김의겸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올인성 투자. 그러니까 네. 관사로부터 한 1km 떨어진 전셋집까지 빼가지고 관사로 옮기면서 전세 자금까지 한 것이고 네. 그리고 아마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 임용됐을 때부터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청와대라고 하는 것 자리 그리고 특히나 이 대변인이라고 하는 정무직 자리가 언제 나갈지 모르는 그런 자리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저런 상황이 지금 이런 문제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걸 당연히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대체 김의겸 대변인이 올인성 투자를 할 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어떤 생각으로 저런 걸 했는지 이번 이 문제를 보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출 관련 문제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면서 이게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준 은행에서는 일단 문제가 없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은행은 사실 그 당시는 RTI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네. 신규 대출 10%에 대해서는 은행의 재량이 있었다. 신규 임대사업자 10%에 대해서는 은행의 재량이 있었으니까 그 재량으로 해줬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할 때 이제 근거로 받는 그 개황도 같은 게 있죠. 이제 평가서가 있는데 네. 거기 평가서에도 보면 사실은 이제 그 거기에 이게 원래 이제 뭐 호프집이라든가 치킨집이라 해서 실제 우리가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임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집은 한 4개, 서너 개인 것 같은데 점포 수가. 네. 근데 거기 개황서에는 보면 10개로 처음에 돼 10개. 있었거든요. 근데 예. 그 10개 내에 뭐가 있냐면 옥탑에 있는 창고 3개가 있고 뭐 그다음에 지하에 있는 창고 이런 게 있는데요. 이제 이게 다 합해서 10제곱미터라 그러는데 옥탑에 있는 게 그게 3개로 나누면 사실은 한 개당 한 평이 안 되는데 그게 건건이 임대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옥탑은 불법 건축물이었대요. 그럼 그게 임대가 가능한가? 그리고 지하에 있는 창고인지 지하에 있는 거기도 1층의 건물을 통해서만 외부에서 따로 진입이 가능하지 않고 1층에 있는 저 임대하는 공간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다면 사람들이 네. 보통 생각하기에는 1층에 뭐 식당이든 뭐가 들어와 있으면 거기에 부속되는 창고라고 생각하지 그게 별개의 그 새로운 임대가 영업장을 만들기 가능하다고 힘들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특이하다. 이게 10개라는 게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정상적으로 이 개황서가 작성된 건 아닌 것 같다는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뭐 이제 이게 금융 이제 감독기관에서도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고 하니까 살펴보게 되겠지만 뭐 계속 의혹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금감원도 좀 입장을 냈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아까 이제 이도하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RTI 규제 같은 경우도 그게 이제 강제 규정은 아니었고 권고 규정이었고 8월에는 작년 8월에는 그 10월에 이제 강제 규정이 됐으니까 권고 규정에서 했다는 거 문제가 없고 그것도 1.5거든요. 근데
대출 내용을 보면 김의겸 대변인이 1.48이기 때문에 그것도 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금감원이 볼 때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한 것 같아요. 금감원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상가도 10개 이제 이가 또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네. 부분도 사실 상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임대 수입료도 부채로 받기 때문에 생각되기 때문에 결국은 대출 금액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 상황도 고려한다고 하면 이거는 금리적 판단으로 봤을 때는 그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다른 언론들에서 계속 이제 그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겠다 그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와 관련한 사건 사고가 하나 있었는데 김남국 변호사님 이게 갑자기 그러니까 춘추관 쪽에 이제 올라가는 그 길이 있는데 거기 위로 그냥 돌진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이제 어젯밤 10시 40분경 벌어진 일인데요. 네. 춘추관으로 외제차 한 대가 차량이 돌진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검문을 했는데 외계의 승용차가 그 검문에 불응하고 이 춘추관으로 진입을 시도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차량을 막기 위해서 델타 장치라고 하는 차단 장치를 올린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차단기를 들이받고 한 차례 들이받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진입하려고 해가지고 차단기를 들이받고 네. 더 이상 진입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충돌이 멈춰졌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차량을 버리고 이 운전자였던 이 육군 소령이 도주를 또 하는 과정에서 갔어요? 과정에서 이 체포하는 과정에서 육군 소령 이 혐의자도 피의자도 다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체포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대원들이 또 다쳤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가 이제 사실은 재보선거 관련된 선거 투표 결과가 나오던 그 시각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이 육군 소령이 뭐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의도나 이런 것을 가지고 돌진한 것 아니냐라는 네. 그런 말이 있었는데 확인된 바에 따르면 그것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일단 헌병대로 인계가 됐기 때문에 헌병대로 인계가면 정보가 이제 공개가 안 되는 건데 이 사람이 어제 한 행동을 보면은 이게 한 두 차례 정도 거짓말로 해가지고 굳이 청와대로 올라가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네. 오후 5시 10분경에는 경비단 근무자에게 차를 몰고 와서 네. 분실한 핸드폰을 찾기 위해서 춘추관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근무자는 안 된다. 그래서 돌려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오후 8시 5분경에 다시 와가지고 본인은 저녁 예정인 소령이다. 그러니까 소령 계급으로 정년이 있거든요. 그 정년이 다 차서 곧 전역을 하는데 연풍문회에 참석하겠다. 근데 명단이 없는 거죠. 그러면 청와대 근무자 입장에서는 경비단 근무자 입장에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지금 김 변호사 설명했듯이 두 번에 걸쳐서 강제로 그 차단막을 들이받고 한 번 들이받고 계속 멈추라 했는데도 한 번 더 가서 두 번째 차단막까지 들이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비를 하고 있던 그 근무자에게 타박상을 입히고 네. 그리고 또 그 경비단에 소속된 차에도 또 피해를 주고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면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나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말하는 것도 보면 횡설수설하고 내용도 뭐 설득력이 있거나 논리정연하지 않은 걸 보면 뭔가 좀 정신적 치료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 얘기를 듣고 좀 의심스러운 거는 이렇게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이 육군 소령까지 어떻게 근무를 했다는 얘기예요? 육군 소령까지 이제 간 것이 이제 사실은 굉장히 힘들게 올라간 거죠. 45이면 보통 중령 대령급이고 네. 하면서 이제 계급 정년에 해서 정년을 앞두고 있었고 군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총기라든가 아니면 위험물을 다루는 데서는 배제를 하고 이제 전역을 앞두고 있었는데 네. 그래도 아직 뭐 현역이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뭐 소령의 입장에서 BMW를 타고 다니는 것 자체도 어울리지 않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횡설수설하는 것을 보면 행동에 이런 걸로 봐서는 사실은 우리가 조현병, 스키조프레니아, 정신분열적인 망상적인 측면도 약간 보이고. 그러니까 뭐 대통령을 만나야 되겠다고 대통령을 또 만나야 되겠다. 것들이. 전역을 앞두고 소령이 대통령을 만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그 망상적인 특성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그런 거에 의해서 행동을 반복적으로 했다는 것.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두 번 들어가려고 시도를 했다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어떤 권력자나 권위자와 나는 소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혼란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위험물이라든가 총기라든가 그런 것을 소지하고 있지 않게 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다행이라고 보는 거죠. 저런 상태에서 만약에 총기나 뭐 수류탄이나 그런 걸 취급을 하는 저 분야에 있었다면 정말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었죠.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피우진 처장 관련 얘기인데 일단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지 20년이 된 아버지
그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평생을 그런 불이익을 받고 다 산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보훈처를 통해서 들으십시오. 이게 손혜원 의원한테 주는 독특한 유례 없는 사례. 그건 아니고요. 어떤 다른 얘기가 사례가 있었습니까? 장관님 요청- 직접 만나고 거기 주무국장에 가서 진행 사항을 설명하고 보고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문의가 오면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이 그 전례를 대세요, 그러면. 그럼 어디 있습니까? 드리겠습니다. 그럼. 예? 네, 드리겠습니다만 찾아서. 예. 이것이 여당 의원이고 이게 영부인 친구니까 이런 대우가 가능한 것이지 일반인들한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보훈처에 정부 대한 정책 발표 업무에 이전에 근간을 흡수. 국회에서 논쟁이 있었었죠. 이게 보훈처장이 이제 손혜원 의원을 직접 만나가지고 설명을 했다는 건데, 그래가지고 저 영상을 보면은 자료를 드리겠다. 그런데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훈처에서 뭐라고 지금 전달을 했냐면 이태규 의원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장실로 문의가 오는 경우에 직접 답변을 드리고 예.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국장이나 과장 또는 지방보훈관서서 방문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조치하고 있다. 다만 보훈처장이 심사 대상자를 직접 만나는 전례는 없다. 이렇게 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처장이 직접 만나서 설명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피우진 이제 보훈처장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의가 오면 저희가 방문해서 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라는 표현이 꼭 제가 간다는 표현보다도 뭐 필요하면 국장이나 과장이나 뭐 지방에 있는 근무자들이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손혜원 의원한테 본인이 직접 가서 설명한 것은 특별한 케이스인 거죠. 그게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만약 그런 요구를 했을 때 처장이 직접 가서 설명한 건 없잖아요. 없겠죠. 뭐 직원이 가서 할 수는 뭐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예컨대. 그래서 이제 이태규 의원이 물어본 의도는 제가 볼 때 처장이 직접 가서 설명한 것에 대한 문제를 물어본 것 같고 피운진 처장은 그걸 약간 비껴가면서 저희가 가서 설명해 드린 적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직원들이 가서 설명하는 부분도 얘기를 했는데 이 이제 손혜원 의원 건에 관해서는 결국 피우진 처장이 직접 갔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다. 그래서 그 경우는 없다. 이렇게 지금 보훈처는 밝히고 있는 거죠. 또한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 물론 보훈처장이 가서 설명해주고 상담해서 이렇게 좋은 쪽으로 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렇게 좀 많은데 그렇게 국가보훈자들에게 그 유공자들에게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찾아가서 몇 개월 후에는 이런 규정이 바뀔 수가 있으니 그렇죠. 그 앞에 6번에 그게 이제 심사 통과가 안 됐지만 다시 한번 신청해봐라. 네. 그래서 규정이 바뀌기 전에 손혜원 의원 측에서 다시 이제 신청을 하게 되고 그게 통과가 되고 그러한 것이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저는 뭐 사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아주 예외적인 사례가 과거에 이제 있긴 3번 정도 있었더라고요. 네. 근데 피우지 처장이 그 했던 거는 없고 저는 그럼 규정이 바뀌기도 전에 그 정보를 주고 이걸 신청해서 그것을 국가유공자로다가 이거 만든다? 네. 그게 더 문제인 거죠. 근데 이제 네. 오해를 좀 하면 안 되는 게요. 이게 마치 피우진 처장이 손혜원 의원을 의원실에서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본인 아버지에 대해서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논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거기에 대해서 손혜원 의원님만을 위한 그 손혜원 의원님의 아버지만을 위한 그런 어떤 기준 완화를 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건데 네. 이 피우진 처장이 이야기를 한 앞으로의 기준이 좀 확대되고 완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손혜원 의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네.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 공약을 했던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이런 어떤 독립 유공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우가 좀 부족하고 네. 그다음에 그런 어떤 독립운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독립이 된 이후에 사회 굉장히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6.25를 앞둔 그 시점에서 사회운동을 했다라는 그 전력 때문에 이 독립유공자로 인정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훈처의 혁신처에서 그 기준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라고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네. 바뀔지 안 바뀔지는 알지 못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타겟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기준 자체를 완화하고 넓히자라는 취지였던 네, 거죠. 그렇지만 정부 공식 발표보다 4개월 앞둔 시점에 지난해 2월에 찾아가서 피우진 처장이 찾아가서 얘기를 해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특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손혜원 의원은 재심사 요청을 전화로 했대요. 근데 지난해 5월과 7월에 재심사 기간 중에 보훈 예우국장이 손혜원을 또 직접 찾아갔다는 거예요. 심사 기간 중에. 이것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예우국장
국장이나 이제 처장이 찾아간 경우는 한 번도 없대요. 이게 한 번도 없고 예우국장이 찾아간 경우는 우리나라 역사상 3번이 있는데 네. 그 경우가 만공수님, 대선사라고 불리죠. 김가진 씨, 그다음에 조봉암 선생이라는데 이 손혜원 의원의 아버지가 이 예우국장이 찾아갈 만한 이 3사람과 같은 급인지는 알 수 없고요. 국민들이 평가하실 거고 여기에 대해서 물었더니 보훈처에서 직접 방문해 설명할 경우엔 대상자의 지명도나 독립운동 활동 비중 등을 감안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예우자 중에 대상자 지명도나 독립운동 활동 비중이 중요하지 않으면 뭐가 중요한가요? 후손의 빽이 중요한가요?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